그 이더리움에는 이제 두 종류의 계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EOA 그리고 다른 하나가 CA인데 EOA는 일반 사용자들의 계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각 계정에 각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일반 계정이 되겠고요. CA는 이제 일반 계정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계정이 되겠고요. 이 계정들은 또 이더들을 유지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얘네들은 스스로 트랜잭션을 만들 수 없고 다른 EOA나 CA로부터 트랜잭션을 받으면 계약이 실행될 수 있는데 이때 이 코드에 있는 어떤 함수 또 어떤 함수를 부를지를 아까 어디냐 요 부분에 명시하게 돼 있어요. 요 부분에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트랜잭션을 실행하면서 이제 어떤 CA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시킬 건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요 부분에다가 이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이더리움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거는 그 탈중앙 앱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탈중앙적으로 동작하는 앱들을 만들고 그 앱들을 실행할 때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고 그 비용을 이제 이더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이제 그 탈중앙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 앱들은 내부 통화,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죠. 항상 내부 통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더 자체를 이용하거나 그 앱마다 별도 토큰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토큰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료 서비스이고 이런 토큰들을 사용자한테 줘서 뭔가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D앱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를 쓸 때 내가 그 서비스 써가지고 수입을 얻을 수는 없죠. 물론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을 많이 올리면 돈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D앱에서는 사용자 뭔가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사용자들을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유도를 어떻게 해? 돈을 줘서 유도하는 거야. 토큰을 줘서 글을 쓰게끔 한다든지 뭐 좋아요를 누르게끔 한다든지 그런 행동마다 뭔가의 이득을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기존 앱들하고의 차별화되는 지점이죠. 뭔가 사용자들 하게끔 뭔가 하도록 하게끔 그 동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 앱들은 그 솔리디티 같은 언어로 구현이 돼가지고 블록체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겠고 그 코드들은 각자 그 노드의 EVM에서 실행이 돼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이제 이런 D앱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D앱을 써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D앱을 쓰려고 그러면 또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진입 장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D앱은 이제 이더리움에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들 하게끔 쓰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쓰려 그러면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고 그 비용을 지불할 때 토큰을 쓰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ICO라는 게 있습니다. ICO. 그래서 보통은 암호화폐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암호화폐를 만들 거니까 나한테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이제 ICO입니다. ICO. 그래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ICO가
합법적이진 않아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허용돼 있지 않는데 이제 허용돼 있는 나라에 가서 또 ICO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보통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지만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게 그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작업증명을 해야 되면 이제 작업증명 방식이면은 작업증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블록체인 방식을 쓰더라도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성숙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나오고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거죠. 많은 참여자들이 채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 때 새로운 별도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토큰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토큰이 마치 자기가 새롭게 만든 암호화폐처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서비스를 만들 것이니까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게 이제 ICO가 됩니다. 근데 ICO는 다 만들고 나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펀드를 투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는 백서만 제시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 백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내가 너희들이 만든 서비스의 토큰을 얼마 받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서비스 론칭에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ICO를 한 다음에 도망갈 수도 있어요. 거짓으로 ICO 하는 거죠. 그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ICO들이 뭐냐면 주로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의 토큰, 이더리움 토큰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 근데 이 이더리움 토큰도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토큰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 토큰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뭔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면 내가 만든 서비스에 토큰이 있어요. 그럼 이 토큰들은 항상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이더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더는 또 뭘로 교환할 수 있어요? 실물 화폐로 교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토큰들은 가치가 없는데 이 가치들을 이더로 바꾸면 또 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어떤 토큰을 만들면 원래 그 토큰 자체는 그 가격이 환산이 안 되지만 걔를 이더로 바꾸면 다시 또 명목화폐로 바꿀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CO는 대부분 이더리움에서 토큰을, 물론 ICO가 꼭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암호화폐를 만들 테니까 나한테 이걸 개발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해달라라고 해서 실제 ICO를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암호화폐를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 어려운 측면이라는 게 성숙이 제대로 될지가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더리움이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싶으면 원래는 내가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건데 이제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지 않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내 서비스를 위해서, 내가 만든 서비스를 위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DApp 때문에.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플랫폼으로서 많이 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이더리움은 이제 현재는 2.0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 내년 되면은 이제 전환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언제쯤 될지 모르겠고, 그게 전환이 되면은 이제 그 작업증명 대신에 지분증명을 사용하게 될 거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게 샤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샤딩은 그 블록체인이 원래 체인이 하나만 있는 건데, 보통은 샤딩은 이 체인을 수평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 미국 체인, 한국 체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거래량을 또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에는 샤딩이라는 기술, 뭐 최근 기술들은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요 쓰는 지분 증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이 대충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면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최초의 탈중앙 암호화폐인 그 비트코인을 알아야 되겠고, 그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작업증명, 블록체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2.0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코드를 올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존재하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 네임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에 나온 코인인데, 보통 이 코인들은 이제 새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그러면 걔를 약간 나에게 맞게끔 수정해서 암호화폐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네임코인도 그런 비트코인의 코드를 약간 수정해서 만드는 건데, 네임코인이 의미 있는 이유는 얘가 원래 비트코인 이후에 쭉 나오던 코인들 보면 주로 대부분 그 블록체인에 뭘 저장했냐면 거래 내용만 저장을 했어요. 거래 내용만 저장했는데, 네임코인에서는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DNS 같은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DNS 같이. DNS는 우리가 여기서 www.naver.com 하면 얘의 실제 IP 주소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DNS 서비스죠. 그거를 블록체인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네임코인이고요. 피어코인은 또 피어코인이 의미가 있는 거는 최초로 지분증명을 사용한 암호화폐입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주로 다 작업증명만 썼었는데, 블록체인을, 얘는 이제 지분증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리플은 목적이 뭐냐면은 해외 송금을 저렴하게 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리플은 해외 송금을 하는 거 목적으로 하고, 그 일부 그 기업들은, 요즘 기업들 중에 그 벤처 기업들은 저런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봤더니 그 월급을 암호화폐로 리플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원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뭐 그럼 좋지 뭐. 그 당시 가격을 쳐주는데 떨어지면 조금 배 아프지만, 내가 100 리플 받는데 리플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좋잖아. 바로 돈으로 바꾸든지. 그래서 특히 그 회사가 왜 그러냐면, 그 회사는 작은 기업인데 그 지사들이 중국에 있고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주려면 이제 해외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 송금들이 이제 송금하면 비용이 들고, 또 미국 같은 데 송금하면은 바로 안 가잖아요. 중간에 다 떼어먹고 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로 주면은 바로바로 가게 되겠고, 수수료도 거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암호화폐로 월급을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바라니까 그 회사 다니겠지. 네. 그런 회사들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리플은 실제적으로도 실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떤 질문에도 나왔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원래 이더리움이 잘 가다가 중간에 한번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부탈린이 그 사고를 지우자 하고 해서 나갔는데 그 왜 지우냐 해서 그거를 거부한 쪽이 있어요. 그 거부한 쪽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하드포크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Zcash는 영지식 증명이라고 이거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그 14장에서 설명드릴 내용인데 영지식 증명이라는 걸 사용해서 좀 더 익명성을 강화한 화폐가 Zcash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암호화폐들이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암호 기술들은 주로 그냥 논문상으로만 연구가 많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논문상으로 연구된 것들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수많은 그 암호 기술들이 논문상으로만 존재했던 암호 기술들이 다 서비스화에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Gcash 같은 거죠. 여기에도 원래 영지식 증명은 실제 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이제 실제 여기서는 그걸 써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좀 높이고 있고요. 아요타라는 게 있는데 아요타는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을 목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Io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기들에 이런 데 막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용을 뭔가 막 처리하려면 그런 어떤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이 IoT 서비스에 들어간 비용들을 계산하려면 뭔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아요타라는 거고요. EOS라는 게 이제 이더리움 나오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블록체인 3.0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실제 EOS가 블록체인 3.0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얘가 그 이더리움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그 D앱, 탈중앙 앱들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리소스들을 같이 제공해줘요. 뭐 그 이더리움은 솔리디티 언어로 프로그램할 수 있다는 것만 있지 뭔가 분산 앱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개발 툴들이나 개발 리소스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진 않아요. 근데 EOS는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서 좀 더 자기네들로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를 한 거고요. 또 게임을 위한 암호화폐라고 해서 만든 그러니까 다 목적,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에 좀 더 적합한 암호화폐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고란드, 모네로 뭐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링 서명이라는 걸 써서 프라이버시를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코인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그 작업 증명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업 증명이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해시 퍼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해시 퍼즐은 해시 파워가 높으면은 좀 더 유리하게 퍼즐을 해결할 수 있고 그 해시 퍼즐을 좀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은 유리하게 되는 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또 더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거는 원래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작업 증명은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게 되겠고 전기세 낭비도 심하고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증명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고민해서 나온 것들이 지분 증명, 그 다음에 공간 증명, 그 다음에
아요타에서 쓰는 DAG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분 증명부터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업 증명은 채굴자들이 동시에 요리 땅에서 해시퍼즐을 해결하잖아요. 먼저 해결한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럭이 확정되는 건데, 지분 증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검증자를 선출합니다. 요번엔 너가 해, 요번 다음엔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을 선정하게 돼요. 그게 이제 지분 증명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지분 증명이냐면은, 지분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여기서 돈이 많은 거, 그 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검증자로 채택될 확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돈이 많은 사람이 검증자가 되면 좋냐? 왜 좋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그 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 그 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그 코인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길 원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막대한 부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검증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분 증명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금은 그 지분 증명이라고 해서 꼭 지분이 높은 사람한테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자를 따로 선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해서 검증자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풀 중에 검증자가 하나 랜덤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을 이용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최초의 지분증명이나 피어코인의 경우에는 지갑의 나이와 보유한 코인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갑의 나이와 코인수. 그러면 코인수는 지분증명이라는 게 확실한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되니까. 근데 지갑의 나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갑을 한동안 안 쓰고 있어. 일주일 안 썼어요. 그럼 내 나이는 일주일이에요. 그럼 내가 한동안 안 쓰면 내 지갑의 나이는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내가 검증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내가 검증을 하면 되겠고, 검증하는 순간 나는 지갑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지분증명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그 검증자가 되면은 계속 그 사람만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만 계속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검증자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를 한 사람만 두냐, 여러 사람 두냐에 따라서 그 체인 기반, BFT 기반이라 그래요. 여기서 BFT는 비잔틴 장군 문제와 관련된 건데, 그거 얘기하면 좀 길고, 어쨌든 그 투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투표하면은 다수결, 10명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3분의 2가 동의했어요. 그러면 통과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명이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오케이 하고, 아까 보시면은 그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제한자가 있고요. 한 사람이 블럭을 제한해요. 그럼 걔가 그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제한자가 해요. 그리고 입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회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 블럭은 문제 있다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블럭을 확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위 사용자가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단위 사용자가 오케이 하고 또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동의를 하면 그 블럭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투표한다는 행위가, 또 만든다는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 블럭에 그 검증자가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한다는 거는 동의한 사람은 여기에다가 자기의 서명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서명이 여러 개가 추가가 되어 있겠죠. 그럼 얘를 수정하려면 그 서명 키들을 다 알아야지만 수정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이런 식으로 얘는 경쟁은 안 하죠.
서로 경쟁을 안 해. 그러면 서로 경쟁을 안 하면 CPU 소모가 없죠. 불필요한 CPU 소모가 없어요. 그냥 선출만 하면 되고, 선출자는 자기가 블록 그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유효한 것들만 모아서 서명을 하고 뿌리면 입회자들이 오케이, 얘 괜찮다, 동의하면은 그걸로 블록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소모적인 비용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불가역성을 위배하게끔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핵시체인처럼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내가 얘를 수정하면 또 다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요 사용자의 요때의 검증자의 또 입회자의 서명키가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다 합심하면은 얘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얘 바꾼다고 뒤에 게 같이 또 바꿔야 되니까 결국은 작업증명처럼 그렇게 비싼 방법을 쓰지 않아도 그 검증자만 효과적으로 충분한 풀이 있고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올바르게만 행동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이제 그 불가역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쌓이면은 이 예전 거를 바꾸려는 건 되게 힘든 거죠.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작업 증명하지 않고 지분 증명한다는 것은 선출자를 그 블럭을 생성할 사람을 어떤 기준이든지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블럭을 만드는 거고, 그 블럭을 만든다는 건 전자 서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 서명할 때 이 블럭과 이전 블럭을 연결해서 여전히 체인처럼 연결하는 방식이 이제 지분 증명이 되겠고요. 이럴 때에도 얘네들이 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카스퍼에서는 뭘 하냐면 검증자를 하고 싶으면 32 이더를 예치해야 돼요. 32 이더면 32 곱하기 오줌 가격 250만 원이면 꽤 되죠. 그렇죠? 얘를 해야지만 되고, 얘를 해야지만 또 내가 계속 5코인씩 얻을 수 있잖아요.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내가 하다가 좀 헛짓을 해. 아니면 나쁜 짓을 해. 그러면 그게 발견이 돼. 그러면 얘가 예치한 돈은 날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면 내가 그 예치한 돈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우리가 보상과 관련해서는 좋은 일을 하면은 돈을 줘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쁜 일을 하면은 손해를 보게끔 해가지고 나쁜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슬래싱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먼저 예치를 해야 돼. 그러면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끝까지 정직하게 행동했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그걸 잃게 돼요. 그럼 그 잃지 않으려고 올바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 체계는 좋은 일 했을 때 돈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나쁜 일 했을 때 손해를 보게 해가지고 그 일을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지분 증명에서는 주로 예치하게끔 하고, 이제 잘못하면은 슬래싱을 해가지고, 이게 슬래싱 한다는 건 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은 이제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지.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proof of burn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분 증명을 할 때 그러면 랜덤하게 사용자들을 선택하면 좋은데, 이 알고랜드는 랜덤하게 검증자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블록의 값이 이렇게 값이 나와요. 이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하는데. 이렇게 어떤 값들이 나와요. 그러면 요 QR이라는 값을 이 사용자가 서명을 해봐요. 자기 서명키로 서명을 해봐요. 근데 이 서명값이 해시를 했을 때 일정한 어떤 값 범위 내에 있으면 자기는 검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검증자인지 아닌지, 내가 이번에
검증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물론 기준을 정해서 아까처럼 지갑의 나이 뭐 이런 걸로 결정할 수 있는데 되게 애매하고 뭔가 효과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알고랜드는 암호 기술을 써가지고 매번 랜덤하게 검증자를 선출할 수 있고 그 검증자가 누가 될지는 미리 알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을 만든 게 알고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분 증명하는 방법 중에 이제 알고랜드가 그 검증자를 선출하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설명하려면 너무 길다. 얘는 스킵. 공간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공간 증명은 하드디스크에 일정한 영역에다가 랜덤한 데이터를 내가 쓰고 매번 내가 증명할 때마다 그 랜덤한 데이터가 그 내 하드디스크에 여전히 저장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공간 증명입니다. 그럼 원래 공간 증명이 어디서 필요하냐면 13장에서 아마 설명드릴 텐데 그 아웃소싱 데이터를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요즘 많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대부분의 데이터는 어디에 가 있냐면 드롭박스에 있어요. 드롭박스에다 내 데이터가 다 가 있어요. 돈도 1년에 얼마씩 내가지고 5기가를 받아가지고 쓰는데 이제 내 데이터가 이제 원래는 예전 같으면 내 PC에 그리고 그 PC 다음엔 제가 이제 맨날 USB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USB도 안 들고 다니고 이것도 안 들고 어느 컴퓨터 가든 드롭박스 연결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 얻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보통은 내가 쓰는 PC에는 드롭박스랑 싱크가 돼 있어서 내가 내 하드에 저장하면 드롭박스에 올라오고 그렇게 이런 게 이제 아웃소싱인데 개인만 아웃소싱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원래는 옛날에 기업들은 다 이제 자체적으로 서버들을 운영해서 그 기업의 데이터들을 유지하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업들도 데이터를 아웃소싱해요. 기업 자체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거죠. 근데 다른 업체에 위탁하게 되면은 중요한 데이터, 또 프라이빗한 데이터, 기밀 데이터들이 밖에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암호화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아웃소싱 할 때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결성을.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이런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얘가 아직도 내가 원래 저장한 데서 그대로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원래는 공간 증명이에요. 공간 증명인데 그거를 이제 작업 증명할, 그러니까 블록체인 만들 때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공간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블록체인들은 블록 단위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들을 모아서 블록으로 만들고 그 블록을 작업 증명하든 지분 증명해서 확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요타는 그렇게 하지 않고 DAG로 연결을 합니다. 모든 트랜잭션을. Directed Acyclic Graph. 그래프인데 주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트랜잭션 하나 내가 여기서 추가하고 싶어요. 내 거래를. 그럼 나는 이 기존의 트랜잭션 중에 2개를 검증해야 돼요.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괜찮으고 난 이렇게 연결한다. 얘는 요 2개를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2개씩을 연결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이 2개씩을 쭉쭉쭉 연결해서 얘가 계속 가게 되면 얘를 바꾸면 얘가 바뀌어야 되겠고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에 있는 거는 수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역성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블록 단위로 확정하지 않고 개별 트랜잭션 단위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개를 해서 2개를 검증해서 이 그래프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이 2개를 쓰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검증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 사용자는 이 팁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트랜잭션 두 개를 골라서 검증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은 없지만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또 검증이 안 되게끔 이런 보상 체계 아니면 올바르게 행동하게끔 하는 어떤 규칙, 동인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두 개를 맨 끝에 있는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를 검증하게끔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게 진행되게끔 만드는 게 아요타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DAG 기술이고요. 얘는 블럭 단위로 확정하지 않는다. 요 팁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요 헤더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원래 블록체인에서는 각 트랜잭션의 발생 시점에 대한 상대적인 시간은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헤더라는 뭔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어난 모든 인들의 시간들을 누가 누구보다 더 빨리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순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에 대한 합의. 지금까지의 블록체인에서는 순서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어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이 헤더라에서는 순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빨리빨리 얘기하면은 공개형 그리고 폐쇄형.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하는 게 이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건 폐쇄형 블록체인을 많이 쓰고 있고요. 폐쇄형 블록체인 중에 이제 리눅스 제작에서 하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이퍼 레저라 그래요. 그 하이퍼 레저 중에 요즘 많이 쓰는 게 패브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처리 속도 향상 기술에는 샤딩 아까 얘기한 블록체인은 수평적으로 여러 개의 체인으로 나누는 게 이제 샤딩 기술이고 JK 롤랍 또 옵티미스틱 롤랍은 서명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한 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네로 그 엠번방이 모네로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마 모네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짓들 하는 그런 거기서 이제 쓰는 암호화폐들은 좀 더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였나? 하여튼 이 대시하는 애도 그렇게 이제 나쁜 쪽에서 많이 쓰는 코인인데 얘는 코인들을 섞어가지고 연결고리를 끊어줘요. 연결고리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개별적이 있는데 얘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얘를 모아서 거래를 만들어. 그러면 얘가 얘로부터 받은 건지 얘로부터 받은 건지가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근데 이 경우에는 보면은 3이 3, 3이니까 대충은 눈치챌 수 있어요. 요 2 같은 경우에 눈치가 되는데 이 3은 여기서 3이 온 건지 여기서 3이 온 건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들을 막 섞어요. 섞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비트코인에서는 쭉 따라가면은 이 코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누가 뭘 어떤 거래를 했는지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뭘 했는지 알게 되는데 대시에는 그거를 섞을 수 있게 해주고 섞을 때 이런 식으로 단위들이 다 개별적으로 되면 또 눈치채니까 일정하게 금액대로 쪼개가지고 섞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 내역들이 다 흐물흐물하게 해가지고 누가 누구랑 거래했는지가 모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시에서 쓰는 기술입니다. 저 대시가 원래 처음에는 이름이 라이트코인에서 다크코인이라고 했다가 대시로 바꿨고 다크코인 하면은 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이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이제 비트코인 같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코인의 가격이 변동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요즘 뉴스에 보면 테라인가 여기 말도 많죠. 그 완전 망가진 그게 있는데, 하여튼 무담보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담보용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금액을 조절하는 것 같은데, 걔는 이제 안 된다는 게 이제 테라에서 이제 나타난 것 같고, 보통은 옛날처럼 이제 법정 화폐나 뭐 금 이런 거에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가격을 유지하게끔 할 거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각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그래요. 그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CBDC라고 하는데, 이 CBDC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만들어서 유통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CBDC가 전 세계적인 어떤 뭔가 유통되는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FT. 이 NFT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마치 인세를 받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데 다른 애들과 달리 그 NFT에 있는 토큰 하나하나가 원래는 BTC, 1BTC면 다 가격이 똑같잖아요. 근데 NFT는 토큰마다 다 가격이 천차만별한 거죠. 이 토큰은 이런 그림이면은 막 몇 억씩 하는데, 제가 그림 올리는 거는 몇 억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NFT 토큰이지만 어떤 건 가격이 되게 낮고 어떤 건 되게 높고, 또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 될 건데, NFT를 통해서 실제 메타데이터만 블록체인에 유지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가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고 있다라는 거를 블록체인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NFT가 이제 요즘 들어서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블록체인은 이제 이런 암호화폐 말고도 다른 용도로 한 가지만 소개하면은 BMW에서 자동차의 주행 기록을 저장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걸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중고 거래할 때 그 앞에 있는 걸 미터기라고 하나? 그 미터기를 조작해요. 그래서 많이 주행한 차인데 적게 주행한 차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고가에 팔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통신으로 이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있으면 얘를 수정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MW에서는 BMW 차량들의 주행 기록을 받아가지고 블록체인에 저장해가지고 주행 거리를 속이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우리가 꼭 암호화폐를 실현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응용에서 불가역성이 필요한 그런 응용들. 예를 들면 각종 로그 정보 기록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좋죠. 왜냐하면은 해커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막 해킹한 다음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로그가 만들어진 것들을 지웁니다. 근데 만약 그 로그들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면은 이 공격자들이 지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로그가 남으면 더 좋은 거니까, 공격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모든 기록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부가 공개하기 싫어도 엉뚱하게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속이잖아, 보통 정부들이 옛날에 한 나쁜 짓들을 공개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록들을 다 블록체인에다가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에스토니아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들은 불가역성이 보장되니까 계속 이제 그게 공개되는 시점에 다 확인할 수 있죠. 무결성을.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블록체인이 다른 용도로 활용도 되고 있다.